안녕하세요. 오늘 단양학 아카데미 한 글자 인문학의 클래식 렉처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렉처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뮤지컬 음악감독 김길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연주를 진행하실 플룻 선생님은 박은지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클래식 렉처 콘서트를 진행을 할 건데 영화 속의 다양한 음악들을 저희가 엮어서 들려드릴 거고, 오늘은 디즈니 영화 속의 음악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디즈니에 너무나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들려드릴 음악은 홀 뉴 월드라는 음악이고, 이 곡은 이제 월드 디즈니 픽처스가 저희가 1992년에 제작해서 발표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알라딘에서 알라딘과 자스민의 듀엣으로 소개됐던 곡입니다. 앨런 맨켄이라는 작곡가가 담당을 하셨고, 작사는 팀 라이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곡가분은 저희가 너무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어공주, 또 미녀와 야수 등의 수많은 작품들을 만드셨고요. 곡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극 중에서 자스민 공주가 가난한 청년인 알라딘과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둘이서 여행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어떤 신분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곡입니다. 들으시면 모두 다 아실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와 플룻과 함께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곡으로는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침묵하지 않아 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이건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에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함께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디즈니의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피노키오의 주제가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피노키오의 양심으로 등장하는 그 말하는 귀뚜라미가 부르는 이 노래는 어떤 꿈과 소망을 이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되게 유명한 멜로디인데 제가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 그 가사를 잠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당신이 별에게 소원을 빌 때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 당신 마음이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떤 요구도 지나치지 않아요. 당신이 꿈꾸는 이들처럼 소원을 빈다면 운명의 여신은 친절해요. 그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밀한 열망의 달콤한 성취를 가져다 주죠. 푸른 번개와 같이 운명의 여신은 다가와 당신을 지켜본답니다. 당신이 별에게 소원을 빌 때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가사의 내용으로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어서 한 곡을 더 들려드릴 건데 한 곡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는 인어공주에 나오는 노래고 이 인어공주는 1989년에 개봉한 역대 디즈니 작품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꿈과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곡이고 전체적으로 영화가 이제 뮤지컬 느낌의 영화인데다가 또 영화 내용의 진행도 굉장히 매끄럽고 주인공 캐릭터들의 매력이 굉장히 상당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주인공 인어공주가 바깥 세상을 향한 동경과 꿈을 꾸면서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저희가 이 두 개의 곡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미녀와 야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 또한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곡이고, 제가 연주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특히 굉장히 좋아하던 곡 중에 한 곡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지고 왔는데, 미녀와 야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용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왕자가 어느 날 마녀의 저주에 걸리죠. 그래서 마녀의 저주에 걸려서 야수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우울하고 굉장히 어둡게 살아가던 중에 마을에 사는 어여쁜 소녀와 만나게 되고, 그 소녀와 사랑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정말 소중한 가치를 되돌아보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두 곡을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곡은 저희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 나오는 주제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온 킹과 겨울왕국 두 곡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라이온 킹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뮤지컬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라이온 킹 또 실사판으로 새로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거고, 영화 속에서는
티몬하고 푼바, 신바, 날라가 함께 부르는 달달한 로맨틱 송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모두 기억이 나시겠지만 라이온킹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드넓은 초원과 또 아름다운 밤하늘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그런 영화 속 장면이 연상되는, 가사에 또 굉장히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 곡을 들려드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왕국에 나오는 레디꼬를 들려드릴 거예요. 너무너무나 큰 부음이 일었었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따라 부르셨던 그 레디꼬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즈니 영화 음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악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영화 속에 나오는 음악들을 저희가 클래식으로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함께 했던 클래식 렉처 콘서트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저희 앞으로 또 다음에 만날 기회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길려 음악감독이었고요. 저희 함께 연주했던 플룻 선생님 박은지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 인문학 단양학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단양 평생학습센터에서 마련해 주신 6번의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몸, 우주, 삶, 윤리, 지혜의 비전을 향하여 나를 새롭게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회와 2회는 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강의고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오늘의 연사는 길진숙 사이제 대표님이십니다. 많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히 박지원, 길 혹은 사이의 윤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라는 길진숙 선생의 저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간단하게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사의 획기적인 변화는 외부와의 마주침에서 옵니다. 박지원에게 청나라 여행은 침체되고 막혀있던 조선 선비의 인식을 활연 관통하는 깨달음의 과정이었습니다. 청나라를 배우자는 북학을 넘어 박지원은 사이의 윤리를 창안합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일상을 조직하고 인식의 지평을 바꾸는 삶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이의 윤리는 맹목적인 문명 추수 혹은 성장 신화에 매달리는 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유쾌한 구도 여행기 열하일기와 오늘날의 사이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길진숙 선생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에 우리는 다양한 길을 옆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맞게 가고 있는가 혹은 다른 길은 없는가 늘 그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길 혹은 사이의 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인 연암 박지원 그리고 그 연암이 쓴 최고의 여행기라고 할 수 있는 열하일기에 대해서 강의할까 합니다. 연암 박지원은 1737년, 그러니까 영조 때 태어나서 1805년 순조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8세기 조선 최고의 글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조선 최고의 글쟁이였던 그 연암 박지원은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특이한 이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 열하일기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열하일기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연암은 그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17, 18세 되던 그 즈음에 그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암 초상을 한번 보게 되면 연암이 굉장히 거구거든요. 아주 눈이 부리부리하고 풍채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젊은 시절도 풍채가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그 풍채가 그렇게 좋고 건강한 그 연암을 우리가 이제 초상화로 확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우울증을 앓지라고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17, 18살쯤에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거식증이라고 아시잖아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불면증이죠.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왜 젊은 시절에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그때는 잘 밝히질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17, 18살 즈음에 아마 세상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도 이때는 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때잖아요. 게다가 연암박지원의 그 집안, 반남박씨 집안은 굉장히 명문가였습니다. 조선시대 명문가에다 문벌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지역에서 사실 반남박씨 집안 그러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한 집안이구나라고 고개를 이제 끄덕일 정도의 그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하죠? 과거를 봐서 중앙 요직에 진출을 하게 되겠죠. 아마 그게 수순일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집안이 좋다고 해서 꼭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반남박씨 집안이 또 이 그 조선 그 전역에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건 집안은 좋지만 굉장히 청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런 연암이 사실 젊은 시절에 과거 시험을 보면 당연히 그 조정에 진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이렇게 가는 길에 대한 고민을 젊은 시절에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울증으로 그 거식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연암이 했던 그 우울증을 고치려고 했던 방식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야기꾼들이 이렇게 이 집 저 집 찾아다니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한양에 아주 이름난 이야기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노래를 듣고, 이게 그 청년 시절에 연암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우울증을 뭐 고치었는지는 모르지만 20대까지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연암이 이제 집안에서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게 과거 시험 공부겠죠. 그런데 그 젊은 시절 과거 시험장에서 썼던 이 시가 굉장히 기이하고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연암의 친구들이 그 과거 시험장에서 봤던 그 시를 외워서 전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했다고 하네요. 그 문장으로 이미 연암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암이 이상하게도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어요. 과거 시험을 치를 때마다 그 시험을 주관하는 자가 연암을 합격시키려고 했는데, 연암은 이를 눈치채고 어떤 때는 응시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응시를 하지만 답안지를 제출을 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또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긴 들어가서, 여러분 그 고성 있잖아요. 고성과 괴석, 기암괴석을 이렇게 북 가는 대로 그리고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시험을 보긴 보는데 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행위잖아요. 그리고 33살에 사마시에 응시를 해서 또 장원을 해요. 그때 영조 임금이 답안지를 읽고서 격려를 하는 바람에 아주 명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사마시 다음에 회시를 치르는데 억지로 응시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35살 회시를 치르러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답안지를 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연암이 그 16살에 장가를 갔거든요. 그 연암의 장인 이보천이 사실은 연암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전에는 그 처삼촌이거나 장인어른한테 많이 공부를 배웠어요. 근데 이 장인 이보천도 그래서 이 연암을 굉장히 총애했거든요. 근데 이 그 과거 시험장에 나갔던 연암의 행동에 대해서 그 연암의 장인 그 이보천은 그 연암이 과거 시험장에 갔다가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던 그 행동에 지지를 보냈어요. 그 장인 이보천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네가 해시를 본다고 했을 때는 기쁘지 않았는데 시험지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몹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해 불가지요. 근데 어쨌든 이 청렴한 그 집안, 그 반남박씨 집안도 그렇고 이 장인 어른도
연암이 과거 시험에 연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도 이랬던 거죠. 그래서 연암은 과거 시험을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런 행위는 아마 답안지를 내고 나오면서 이 연암에게는 사실 결정된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죠. 그런데 이런 찬스를 거부함으로 해서 오히려 연암은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마도 젊은 시절에 우울증에 걸렸던 것도 누구나 다 하는 방식의 어떤 삶의 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정해진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따르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거식증이나 아마 불면증으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죽어라 사실 과거에 합격한 뒤에 가는 길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권세와 지위에 굽신거리는 삶. 게다가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 문장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수능 논술을 보듯이 나름 그 격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인된 글쓰기가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글쓰기는 누구나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거죠. 그렇게 공식 같은 거에는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연암은 사실 그런 식의 과거 시험용 문장을 쓰는 것 자체를 너무나 따분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누구를 흉내내는 글쓰기에 불과한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독창성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글쓰기. 그런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 한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관직에 몸을 담는다 한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연암이 깨달았던 것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지위에 굽신거리게 되는 삶.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과거 시험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연암은 그 주류적인 아주 안온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스스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밀려난 게 아니라 스스로 제도적인 어떤 삶의 트랙에서 이탈을 해버렸다는 거. 이게 연암이 사실은 20대, 30대에 결정한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전환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 제도를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 가서 시험을 보되 기함 고송을 그리고 나오는 행위. 그 답안지를 아예 쓰지 않고 나오는 행위. 이건 과거 제도를 희화화하는 거 아닌가요? 풍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과거 제도에 한 방 날림으로써 사회적 표상이나 혹은 제도에 끼워 맞추는 아주 수동적이고 틀에 박힌 삶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 이게 그 연암 자신이 선택한 이제 자유로운 삶으로 향하는 그 전환의 어떤 그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암은 그리고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이 장성했을 때도 그런 편지를 썼어요. 과거 공부에나 목숨을 거는 시시한 선비는 되지 마라. 연암은 굉장히 철두철미했죠. 자기의 삶도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았고 자식들도 그렇게 틀에 박힌 삶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디어라고는 도통 없는 삶. 그리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삶을 구성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길. 이런 것들을 단호히 거부했던 사람이 그 연암이었습니다. 그러면 연암이 이런 걸 거부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연암은 자유로운 우정의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자, 제도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그 연암이 진력했던 그 작업은 친구와의 사귐이었어요. 그러니까 판에 박힌 과거형 문장 짓기를 때려치면서 대신 많은 친구들과 우리 흔히 고담줄론이라고 하죠. 고담줄론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독창적인 글을 써서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열이면 열 누구나 똑같이 답습하는 글쓰기 이것을 다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연암의 친구들은 다 그런 글쓰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잘 베껴 쓰고 누가 형식에 딱 맞추느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출세길이 열리는 거죠. 이런 앵무새 같은 생활, 이런 것들을 부정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연암은 정말 공감과 울림이 있는 그리고 개성이 넘치고 소통이
가능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시대, 다시 할게요. 이게 가능했던 친구들과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1768년 31살에 박지원이,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에 여러분 아시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걸 백탑이라고 불러요. 그 백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 즈음에 그 근처에는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담원 홍대용, 그 다음에 벼루를 굉장히 잘 만들었던 정철조, 그리고 뭐 서상수, 이덕무, 박재가, 백동수, 유독공, 이서구 등등 엄청난 친구들이 그 주변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방에 그 주변에서 살고 있던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 제도 바깥에서 이 백탑의 청년이라고 부른 이 어떤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천하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문장 쓰기. 사실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사대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글을 써야 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글을 쓴다는 건 사대부에 뭐겠어요, 여러분? 자존심 같은 겁니다. 글을 못 쓰는 사대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글을 어떻게 쓰느냐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글쓰기, 누구를 따라하지 않는 글쓰기, 자기 생각을 오롯이 담는 글쓰기,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 재주와 능력을 서로 나누면서 이 한 시대를 살았던 연암은 그때까지 이제 40 넘어서까지는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친구들과 교유하면서 연암은 지성으로 삶의 좌표를 그리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어떤 뜻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쳐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연암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고 논일고 공부하고 글을 쓰면서 세상의 권위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표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척도, 이런 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암은 자신이 그때마다 깨달았던 책 읽고 글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방식을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나눴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연암이 이서구라고 하는 진짜 한 24 정도 차이가 나는 이서구라는, 그러니까 친구이기도 하고 여러분 후배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동년배들이 학교를 다녀서 한두 살만 많아도 선배라고 부르잖아요. 예전에는 10살, 20살 많아도 다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친구예요. 그래서 이 이서구도 사실은 굉장히 젊은 후배지만 연암은 이 사람을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서구가 자기 서재를 만들었는데 이 서재 이름이 소완정이었거든요. 이 소완이라고 하는 건 힐소자, 우리가 음미할 완자, 집정자예요. 소완이라고 하는 소자는 힐소자 바탕소인데 희다라고 하는 건 책이죠, 여러분. 자, 책을 음미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서재를 지은 거예요. 이 서재를 짓고 나서 연암에게 그 서재에 관한 기문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연암이 이서구에게 그 기문을 지어줬는데 연암은 다른 사람과는 늘 다른 글쓰기를 쓰기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형식이나 어떤 문체나 이런 걸 따르지 않는 독특한 글쓰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기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긴 한데 같은 기문을 써도 굉장히 다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문을 쓰면서 이서구에게 충고를 했어요. 어떻게 충고를 했냐면, 이서구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책을 굉장히 많이 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완정이라고 하는 서재에 아주 빼곡하게 책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책 읽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여러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에
이 사람이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암이 그 후배였던 그리고 친구였던 서구에게 그 소환정을 써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서재 방안을 바라보려면 방안에서는 방안이 안 보이죠. 방안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깥에서 그 창호지에 문을 뚫고 구멍을 뚫고서 거기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라보면 이 방안 전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도 책에 휩싸여서 그 지식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책이 안 보이는 거죠. 책의 맥락을 잘 모르게 돼요. 그리고 글쓴이의 마음을 잘 모르게 됩니다. 지식과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계하면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멀리서 이 전체 맥락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할 것. 그래야 책 전모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책의 핵심을 꿰뚫을 것. 우리 그 예전에는 그 돋보기로 이렇게 그 종이 그 해를 이렇게 쬐고서 종이에다 대면 어땠어요, 여러분? 그 햇볕이 이 그 돋보기로 그 렌즈로 집중이 돼야 우리가 거기 그 종이에 불이 나죠. 그 햇빛을 쫙 모아가지고 종이에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집중을 해야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기를 모아서 책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 지금 서재에 책을 가득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책마다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담담하게 사심 없이 마음을 비우고 책을 들여다볼 것. 이래야 그 책의 그 저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기 마음으로 책을 읽어요. 자기 지식으로 책을 읽으면 책에 있는 새로운 지식 혹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다시 책을 그렇게 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기보다 새로운 어떤 그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고착화하는 방식, 자기 것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책을 읽게 돼요. 이렇다면 책을 읽어도 책을 읽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연암은 충고하기를 정기를 모아서 집중해서 진리를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심이 없어야 돼요. 마음 안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내 지식이 전부야. 나의 것이 최고야. 내 것만이 옳아.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을 것. 그렇게 책을 받아들일 것. 근데 이건 책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태도.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이치들을 파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 혹은 통념 혹은 내가 전제하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것. 이것이 이 친구들과 그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연암이 그 주장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암은 스스로가 친구를 찾아갔고 또 연암의 글이 사람들을 막 불러들였어요. 근데 아직은 연암의 시대라고 말하기에 미약했어요. 왜냐하면 그 40이 넘어서야 연암 박지원은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연암은 40이 채 되기도 전에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이미 너무나 일찍 늙어버린 연암인 거죠. 근데 이 연암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1780년 연암의 나이 44살에 삼종형, 지금 우리는 팔촌형이라고 부릅니다. 팔촌형이었던 박명원이 당시 청나라 권륭황제 시대예요. 이 권륭황제가 70살 생일을 맞이했던 겁니다. 권륭황제 70살 생일에 여러분 조선에서도 사행단을 보내겠죠. 축하 사절단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권륭황제의 그 70세 생일 축하 의식을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걸 우리가 만수절이라고 해요. 70세를. 만수절 사절단에 팔촌형이었던 박명원이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대표였던 그 정사였던 거죠. 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그 비공식 그 수행원으로 3명을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암이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던 그런 그 정말 자유로운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암에게 권했어요. 내가 이번에 청나라를 가는데 자네도 같이 가면 어떻겠는가? 44살이면 지금은 굉장히 젊죠.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44살이면 아까 머리가 하얗게 새고 자기가 굉장히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사절단으로 간다는 건 한 5개월 정도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걷고 말을 타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암 박지원도 조금은 망설였겠죠. 그렇지만 이 8천년 박명원이 권했어요. 지금 경험 안 해보면 언제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연암은 비공식 수행원으로 이 박명원을 따라서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근데 비공식 사행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공식 수행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여행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로운 여행객으로 뭐든 볼 수가 있어요. 공식 일정을 연암은 수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같이 가긴 가지만 혼자서 여행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죠. 자, 사실 연암이 이렇게 중국을 가고 싶었던 마음속으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던 데는 그 앞서 연암의 친구 담원 홍대용 그리고 박제가 이덕무들이 이미 벌써 중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매일 중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사실 이때는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여행 국내만 할 수 있지 국외로 나간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중국을 갔다 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으니 그 친구들의 그렇게 얘기했던 그 청나라를 내 발로 밟아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행운을 연암도 거부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연암은 청나라로 떠나게 되는데 홍대용이나 박제가에게는 오지 않았던 또 다른 행운이 연암에게 찾아왔어요. 자, 연암이 갔던 이 만수절 그 사절단의 최종 목적지가 연경이 아니라 그 청나라 황제의 피서지가 있는 열하로 변경이 된 거예요. 자, 북경에 도착을 했더니 황제가 열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절단에게 열하로 오라고 재촉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덕분에 연암은 열하를 밟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사행단 어느 누구도 혹은 조선 지식인 누구도 남길 수 없었던 열하에 대한 아주 유일한 기행문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를 만들었어요. 사실 18세기 지식인들을 열광에 빠뜨릴 정도로 너무나 파격적이고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 열하일기가 탄생하면서 마침내 연암은 논란의 중심이자 18세기의 일대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 연암은 그 열하일기라고 하는 이 여행기로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연암집을 읽었을 때 이 연암의 문장만큼 재미있고 이제 웃음이 막 터져 나오고 그리고 심오한 글을 저는 조선시대의 어떤 문장가의 글에서도 사실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훌륭한 문장가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 연암의 글은 재미있으면서도 깊이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그 놀라운 파격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연암의 그 글을 읽다가 여러분 우리가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40대에 다시 읽게 됐어요. 근데 열하일기를 읽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특이한 여행기가 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요. 아니 정보도 정보일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세상을 통찰하는 그 이치를 그 파악하는 그 힘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재미있는 책이고, 그리고 이거는 규정 불가능한 책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냥 단순한 여행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책이었어요. 철학 책이기도 하고 정치학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 같기도 하고, 요즘에 우리가 이제 드라마도 시트콤이 있잖아요. 시트콤 같은 책이기도 한 그런 책이 바로 열하일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열하일기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한테도 잘 안 알려지고, 사실 열하일기는 그 한 20년 전에 고미수 선생님이 그 열하일기에 대한 그 책을 내기 전까지 사실 열하일기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파격적이고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왜 묻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한테 열하일기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왜 충격이었을까 하는 걸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우물안 선비 그 박지원이죠. 조선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우물안 선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애 처음 44살에 조선 땅을 넘어서 중원 땅을 밟는 아주 긴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자, 연암이 청나라로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었어요. 중국을 보고 듣고 숨쉬고 말하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한 그대로 쓰는 것, 그게 연암의 여행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나라로 떠나는 여행의 그 짐은 사실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연암은 체험하고 기록하기로 작정하고 압록강을 건넌 겁니다. 그 압록강에서 연경까지의 이제 거리를 좀 따져보면 약 2,300여리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양에서 압록강까지, 의주까지 가는 거리는 계산해서 뺐습니다. 뭐 그 거리를 빼더라도 압록강을 건너서 북경까지 가는 거리는 2,300여리. 근데 여기에 예기치 않게 북경에서 열하까지 갔다 왔잖아요. 지금 열하는 그 지금 지명으로는 승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승덕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700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만 3,000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하루에 가는 거리가요, 여러분, 사행단은 새벽 일찌감치 길을 나서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 타고 걷고 매일 80리가량을 걷는 강행군이었대요. 그러니까 80리면 여러분 지금 32km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걷는 거죠, 여러분. 자, 강을 건너서 요동으로. 자, 요동에서 여러분 지금은 심양이라고 하는, 열하일기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도시로, 다시 성경에서 산해관으로, 산해관에서 다시 북경으로, 북경에서 열하에 이르는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을 그 연암은 그 말과 진짜 발걸음을 의지해서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여정에서 연암은 수없이 많은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암과 만난 그 깨알 같은 중원 대륙의 하나하나가, 그리고 중원 대륙에서 만났던 사람 하나하나가 열하일기를 통해서 매우 진기하고 매우 발랄하게 재탄생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연암이 지금 이 청나라로 가는 이 그 여정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선 선비들에게는 뻔한 여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청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그 병자호란으로 우리는 청나라를 원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18세기까지도 이 청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북벌이에요. 북쪽을 정벌하겠다. 우리보다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를 우리는 북벌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청나라는 사실 18세기에 세계 최대의 제국입니다. 유럽보다도 사실 2배 이상이나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물산이 너무나 풍부해서 없는 게 없는 나라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청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짜 풍성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은 어떤 마음으로 청나라로 떠나나요? 청나라는 원수의 나라. 그리고 중화 명나라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명나라의 중화의식을 우리가 이어받았는데 그 중화의식을 청나라가 사실은 완전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없애버린 야만의 나라 청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 북벌의식을 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중국 대륙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청나라의 그 있는 그대로를 보기가 너무나 힘들겠죠. 18세기 청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조선 선비들은 사실은 마음을 열고 그걸 볼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연암의 친구였습니다. 담원, 홍대영, 박제가는 먼저 청나라를 밟았거든요. 중원 대륙을 밟고 나서 자, 조선 안에서 청나라를 생각했을 때 야만의 나라, 그리고 오랑캐 나라, 그리고 뭔가 누린내가 나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구성하고 있었던 청나라를 가보니까 너무나 눈이 부신 문명국이었던 거예요. 뭐 땅덩어리가 넓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성곽부터 시작해서 제도, 뭐 문물,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발달했던 선진국. 여기 가서 다 눈이 희둥그레졌죠. 그래서 이 18세기 이 땅을 밟았던 그 연암의 친구들은 이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담원 홍대영도 연기라고 하는 그 여행기에서 중국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박제가라고 하는 서얼인 친구가 있어요. 연암에게. 서얼이었던 이 박제가는 사실은 재주가 굉장히 많고 사실 학식도 되게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얼이었기 때문에 관직을 사실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으로 불만이 많겠어요. 자기는 학식도 높고 진짜 그 견문도 넓고 그리고 또 뭐 세상에 대해서 그 통찰하는 힘도 그 누구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사실은 서얼 박제가를 써주지 않았던 거죠. 이 조선에서는 이 박제가를 사실은 천시했어요. 이런 그래서 안으로는 좀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불만이 많았던 박제가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불만을 그대로 그냥 꽉 누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늘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한테도 굽신거리거나 아첨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그 박제가는 중국어를 되게 잘했어요. 중국어를 잘하니까 청나라에 가서 그 내노라 하는 선비들과 지식인들과 대화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청나라의 그 지식인들은 이 박제가에 대해 학식에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또 이 박학다식하기로 또 유명한 박제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겠죠. 그래서 이 박제가가 사실 청나라에서 난다긴다 하는 그런 지식인들하고 교류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박제가는 청나라에 가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청나라의 그 교통, 그러니까 수레, 그 다음에 반듯한 길, 그 다음에 벽돌, 뭐 등등등 청나라는 진짜 너무나 진짜 눈이 부시게 발달한 나라였다는 거, 살기가 너무 좋은 나라였다는 거. 이게 그 박제가에게는 어떤 충격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북벌에 대항하는 북학을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북쪽을 정벌하겠다. 이게 이념적인 어떤 그 우리의 모토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박제가는 이 이념적인 모토가 사실 지금 청나라에 먹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청나라를 밟고 와서 깨달은 거죠. 아니, 북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나 처져 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박제가가 보기에 조선은 너무나 빈민국이에요. 너무나 가난한 조선이 청나라를 치려면 청나라를 배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박제가는 돌아와서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북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온 그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 연암은 들은 게 많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청나라로 들어갔을 때 연암의 마음도 좀 복잡했어요. 우리가 이제 압록강에서 이제 건너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면 사실은 변두리잖아요. 동쪽 끝 촌구석이라고 연암은 표현을 하거든요. 열하일기에서. 그 동쪽 끝 촌구석도 너무나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집들도 너무나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냥 궁궐이나 뭐 귀족이 사는 집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이 살고 있는 집들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되게 조촐한데 너무나 깨끗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촌구석에, 그 동쪽 촌구석에 그 여관 같은 게 있잖아요. 술집 여관. 이런 술집이나 여관도 너무나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암이 열하일기에서 쓰기를 어떻게 쓰냐면, 와, 동쪽 촌구석도 이 정도인데 도해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그걸 생각하니까 연암이 기가 팍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투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나는 그동안 청나라는 야만의 나라인 줄 알았고 무찔러야 하는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청나라에 저 변두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두리조차 이렇게 발달하다니, 발전했다니, 그리고 얼마나 깔끔한지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등줄기가 막 후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연암은 통렬히 반성을 해요. 이건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다. 내가 원래 천성이 단박해서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이제 요 청나라에 한 발을 들여놓았을 뿐인데, 그리고 아직 10,000,000,000도 보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그릇된 마음을 일면 내가 어떻게 제대로 청나라를 보겠는가. 내 견문이 너무 좁은 탓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의 밝은 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핀다면 무엇이든 다 평등하게 보일 것이다. 모든 게 평등하면 시기와 부러움이란 절로 없어질 테지 라고 자기 독백처럼 열하일기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이 말은 벌써부터 여러분, 청나라라고 하는 얕봤던 나라가 다른 나라네? 근데 아주 10,000,000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봤는데도 벌써 그런 마음이 일면, 여러분, 우리가 국경에 가서 청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이 마음이 가득하면 눈이 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찾죠? 안 좋은 것만 찾게 되죠. 진짜 있는 그대로의 청나라를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연암이 부처님의 평등안으로 다시 장착을 하고 내가 이 청나라를 다시 여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사심을 내려놓으라, 마음을 비워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통념으로 가득 차서 그것대로 본다면 나는 본 게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국 동쪽의 끝을 보고도 그런 마음이 일면, 동쪽의 그 변두리를 지나서 이 중앙을 가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스림이 필요했어요. 연암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평등안으로 가자. 거기에 어떤 질투심도 일지 않고 제대로 보자.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암은 사실은 조선에 살 때도 장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척도 펴준,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려있는 어떤 의식, 그 다음에 분별의식, 이런 걸 갖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국경을 넘어섰을 때 그 분별의식이 막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한번 또 분별의식을 내려놓자. 이런 분별심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 여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게 여행이잖아요. 연암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행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여행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연암은 사실은 길에서 길 찾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특별한 무엇이라기보단
여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막혀 있는가, 그 막혀 있는 것을 뚫고 그 새로운 낯선 것과 내가 소통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만난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떤 윤리를 만들어내는 일. 이게 바로 연암에게는 사실 청나라 여행의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벌판을 탁 들어선 순간, 여러분,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조선 선비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정말 이게,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막 여러 나라를 다 다닐 수가 있잖아요. 뭐 국경을 넘는 것 같지 않게 넘죠. 근데 걸어서 혹은 우리가 말을 타고서 그 산천초목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길을 가는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 나한테 막 닥쳐오는 이 풍경들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TV나 이런 곳에서 너무나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마치 가본 듯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막상 갔을 때는 다른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던 연암이 요동벌이라고 하는 그 드넓은 그 평원에 딱 섰을 때, 그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연암에게 요동벌판은 여러분 그냥 평원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1780년 7월 8일에 이 요동벌판이 하늘과 땅이 툭 트인 어떤 경계와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막 저 끝에 이 평원과 하늘이 맞닿은 곳, 그것이 바로 요동벌판이었어요. 그 요동벌판을 딱 딱 마주하는 그 순간 연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훌륭한 울음터구나.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로다. 우리 열하일기에 그 일장에 도강록이 있어요. 압록강을 건넌 그때의 어떤 기록이라고 해서 도강록이 있거든요. 여기에 요동벌판을 딱 마주하면서 말을 한 게 바로 호곡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통곡하기에 좋은 벌판이로구나. 그랬더니 연암에게는 늘 같이 옆에 따라서 다니는 일종의 그 동행자가 있었거든요. 유난히 친했어요. 정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진사가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지거든요. 이 정진사가 이제 옆에서 물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툭 트인 경계를 보고 벼랑간 통곡을 생각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암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칠정 가운데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고 있다. 근데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희노애락 애오욕, 이 칠정. 여러분, 기쁨이 사무쳐도 눈물이 나죠.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죠. 즐거움이 사무쳐도 웁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도 울게 돼요. 너무 욕심이 나도 눈물이 나죠, 여러분. 그리고 근심으로 답답할 길을 풀어버릴 수 없을 때 또 소리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울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우레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조선팔도 안에 갇혀있던 선비가 그 드넓은 아무것도 걸칠 것 없이 없는 평원에 딱 섰을 때 마치 새로 탄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암은 거기서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선비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론을 피력하는 선비도 없었을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쨌든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마치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태아 아기가 어머니 그 배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 순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으앙하고 울잖아요. 그 으앙하고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뱃속이 얼마나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해요, 여러분. 그러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탁 트인 곳, 그 훤한 곳으로 나오면 막 손도 펴고 발도 펴고 얼마나 시원해요. 그 시원함, 그 통쾌함, 이걸 표현하는 건 울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꾸밈없이 그 기쁨을 울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통쾌함을. 그건 연암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스갯소리로 보통 우리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탁 튀어나왔을 때 왜 우느냐라고 할 때 통설은 연암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아버지 쫙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아이 그 첫 막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기가 눈을 딱 뜨고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생로병사는 힘든 거구나. 그래서 아, 태어나서 산다는 건 굉장히 고통이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가 너무 슬퍼서 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암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요동벌에 딱 그 들어선 그 순간 느껴지는 그 시원함, 그 통쾌함,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경쾌한 마음. 이것은 아이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와 똑같은 마음일 거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게 시원한 거죠. 여러분, 여행은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갇혀 있었던 내가 무엇인가 되게 자유롭게 터지는 것 같은 느낌. 이걸 연암은 이 청나라의 그 요동벌판에 서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자유롭다는 건 어떤 걸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 풍속, 규율, 가치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과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죠. 아, 다르게 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시원함은 통곡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환희와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여행 가서 이렇게 통곡하고 싶은 순간, 이 시원한 순간, 뭔가 내가 그동안 옥죄였고 얽매여 있었던 어떤 그 삶의 구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로부터 내가 확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 순간, 그걸 만나는 게 여행이기도 하다는 거. 그걸 연암은 이 청나라에 가서 깨달은 거죠. 근데 이 연암의 감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연암은 장벽이 없잖아요. 편견도 내려놓으려고 너무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편견도 혹은 그런 어떤 선입견도 이런 거 없이 중국 사람들을 보고 그 중국의 산천초목, 그 다음에 문물 이런 것들을 다 보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마음을 비운 상태예요. 진짜 평등한으로 중국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연암에게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진짜 묘한 이 그 행운이 찾아온 거죠. 자, 연암이 열하를 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 지식인이 사실 중국에 갔던 지식인이 이렇게 열하를 갔던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근데 열하를 간 것도 매우 드문 행운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북경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걸륭 황제가 빨리 와라 조선사신단 열하로 빨리 와라 그럴 때 연암은 열하까지 안 가도 됐었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경은 굉장히 발달한 곳이잖아요. 진짜 중심이 청나라의 중심 도시예요, 여러분. 이 중심 도시를 충분히 여행해도 됐는데 또 8,000년 그 박명원이 누구도 가보지 않는 땅을 밟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꼬드겨서 연암을 또 이 연암의 호기심을 막 또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연암은 또 열하를 갔어요. 이게 연암이 얼마나 편견이 없고 호기심은 굉장히 많고 한 건가 이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하로 갈 수 있었어요. 자, 열하를 갈 때는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너요. 그리고 무박 나흘이에요, 여러분. 사흘밤을 꼬박 잠을 안 자고 말을 타고 달려서 열하를 갔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또 행운을 맞이해요. 와, 뭘까요, 여러분? 누구도 만나기 어려운 걸륭 황제를 아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티벳의 제6대 판첸 라마를 접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판첸 라마가 중국을 방문한 게 1642년이에요, 여러분. 1780년에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 인물을 연암이 또 접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접견한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열하에게 썼어요. 세계 어디도 걸륭 황제와 이렇게 판첸라마를 접견하고서 쓴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건 연암이 사실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조선 지식인의 그 갑박한 고루한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행운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암은 역사적 인물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암의 그 열화 기행 또한 굉장한 역사적 사건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 보면 이런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낸 건 우연이기도 한데 이건 연암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연암은 여느 그 조선시대의 그 고루한 어떤 선비의식, 그 고루한 사대부 의식 이런 것들을 별로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40 넘어서까지 백수로 살았잖아요. 주류의 삶 혹은 제도권의 삶을 스스로가 박차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척도에 맞는 삶을 살기 싫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 판첸라마를 만난다는 건 조선사신단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유학의 나라였어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은 성리학을 철두철미 지켰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불교는 배척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배척했던 불교의 승려를 권룡황제가 만나라고 한 거예요. 조선 사신단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조선 사신단이 불교 승려를 만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만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논의가 엄청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상소문을 올려야 된다는 등 막 이러저러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럴 때 연암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자, 조선 사신단이 상소문을 올리면 권룡황제가 불쾌할 거고, 근데 뭐 그 상소문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테니 아마 이 사신단이 다 귀양을 가지 않을까? 유배를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기는 중국 땅을 이제 아주 진짜 그 중국 땅 일부를 밟은 거잖아요. 북경 이쪽을 밟은 거잖아요. 동쪽에서부터 북쪽, 동북 쪽에 약간의 땅만 밟은 건데 만약 귀양을 가게 되면 자기 혼자 조선으로 돌아가는 건 의리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사신단을 따라서 함께 유배를 가리라. 어디로? 뭐 운남, 여러분 저쪽 남쪽의 운남, 그 수찬성 있잖아요. 사척. 이런 쪽으로 귀양을 가면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구경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연경일기가 될 뻔했던 기행문이 열화일기가 된 건 이런 우연과 그리고 탁 트인 마음, 장벽 없는 마음을 가진 그 연암의 호기심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우연한 사건이 사실은 열화일기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열화일기는 1780년 5월 25일에 한양에서 출발해서 북경으로, 열화를 거쳐 다시 북경으로, 그리고 10월 27일에 한양으로 돌아온 장장 5개월에 걸친 대장정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쫙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열화일기 책 안으로도 들어갔다가 그 주변 배경으로도 얘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연행을 떠날 때 짐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큰 보따리를 가져갔는데 거기에는 벼루, 붓, 그 다음에 여정록, 우리 일종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종이, 빈 종이 있잖아요. 기록할 종이. 이것만 가지고 갔어요. 돌아올 때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은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서 사람들이 부탁한 걸 사다 주거나 장사를 하려고 뭐 이것저것 중국의 좋은 물건들을 사오는데 연암의 보따리는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거기에 또 갈대와 마찬가지로 벼루, 붓, 그 다음에 기록한 종이. 먹을 묻혀서 여러분 그 종이에 글을 썼으니까 이게 부피가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따리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돌아와서 3년여 동안 여러분 이 그 기록들을 정리를 해서 완성을 한 게 바로 열화일기입니다. 근데 이 열화일기는 완성이 채 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한테 막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읽고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봐도 열하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책임에 틀림없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새로운 책이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쓴 여행기는 없었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볼 수가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여행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고가 한 반쯤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 막 이미 그 문사들한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려가며 읽고 베끼고 세상에 유포돼서 회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이 원고를 이제 쓰면서 연암은 친구들한테 그 원고를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연암이 친했던 박사녀, 이덕무, 박재가, 남공철 같은 친구들한테 이 책을 막 읽어준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낭송을 다 마친 후에 박사녀라고 하는 친구가 이 열하일기 문장은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공인하는 그런 문체와 달라. 이 사회에서 공인하는 문체는 우리가 그때 조선시대 고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고문의 글쓰기랑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뭔가 불온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왜 우리는 검열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검열하거나 외부 기관이 검열하는데 이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친구들과 검열을 했어요. 읽고서 뭔가 위험하다고 느낀 거예요. 뭔가 이거는 불온해. 이건 뭔가 주류의 어떤 글쓰기랑 되게 달라. 그래서 이 불온한 서적이라고 자체 검열을 해서 이걸 태우려고 했대요. 이거 태워버리자. 문제가 될 것 같아. 근데 다행히도 친구들이 만류해서 이 열하일기를 태우지 않고 이 열하일기가 오늘날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죠. 그만큼 열하일기는 그 쓰여진 그 당대에 벌써 흥미를 유발하고 아주 화제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 폭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선비들 혹은 지식인들은 이 열하일기라는 글쓰기에 막 당황했지만 또 이 새로운 글쓰기에 막 매혹되고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반응이든 화제를 불러왔던 책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관 소설 같기도 하고 논설 같기도 하고 정치학 책 같기도 하고 윤리학 책 같기도 하고 철학책 같기도 하고 근데 드라마 같기도 하고 혹은 여행 정보를 담은 것 같기도 하고 시트콤 같기도 하고 막 방대하고 세세한 관찰의 결정판이기도 하고 뭔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책이기도 한 그래서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책 그래서 너무나 흥미진진한 책 그런데 뭔가 세상의 어떤 공식과는 굉장히 다른 표준이나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 당위, 표준 있잖아요. 척도. 이런 것에서는 한참이나 멀어져 보이는 그런 불온한 책. 이런 열하일기는 여러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박사녀가 걱정했던 것처럼 정조도 이 화제의 책 이 열하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1792년 정조는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총명한 왕이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역대 조선시대의 왕 중에 세종대왕과 정조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왕일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정조 또한 이 화제의 책인 열하일기를 읽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뭐가 문제되던 시대냐면 서학이 문제되던 시대예요. 여러분 천주학. 자, 새로운 종교 천주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천주를 믿는 시대거든요. 뭔가 이런 천주를 믿게 되면 세상의 이 시각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천주를 믿는다는 건 뭔가 위험한 일이에요. 이단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눈에 띄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잡기가 쉬워요. 근데 정조의 입장에서는 서학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이상한 문체.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한 이 이상한 문체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이때는 우리 경전이나 역사서가 여러분 판형이 되게 작고 종이가 얇은 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판형의 그 경전, 우리가 예전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삼중당 문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삼중당 문고식의 경전이나 책들이 수입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예전에 그 종이책 아시잖아요. 그 종이책은 반드시 앉아가지고 침도 묻히면 안 되죠. 한 장 한 장 넘겨야지 안 찢어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책은 누워서 보기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책은 너무나 귀한 거라서 우리가 의관을 정지하고 읽는 게 바로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작은 판형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책을 읽는 자세가 달라져요. 자, 책을 읽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 책에 담겨 있는 성인의 말씀에 대한 이 태도도 달라지겠죠. 뭔가 이 태도를 예전에는 너무나 숭앙하면서 존경하면서 받아들였다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삐딱하게 읽는 이 내용이, 이 성현의 말씀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존경심이 떨어지겠죠. 이게 절대 진리야?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조금씩 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주호는 그걸 포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책 읽는, 어떤 책을 읽느냐도 중요한데 경전을 어떤 태도로 읽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현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도 갖고 약간 삐딱하게. 이 태도가 그걸 만들어내는 시작인 거예요. 그 어떤 조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람들의 사유체계 혹은 일상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는 어떤 흐름의 단초. 이걸 정조는 여기서 그 불온성을 간파했는데, 자, 이 글쓰기 문체가 달라지는 여기서도 이 불온성을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문체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 그 바른 것을 흐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체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792년이에요. 문체를 바른 대로 되돌려야 되겠다라고 우리 정조가 검열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 글쓰기 전반에 걸친 검열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글쓰기를, 이 문체를 어지럽힌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중심에 연암 박지원, 그리고 그 중심의 책은 바로 열하일기였어요, 여러분. 열하일기였어요. 사실 문체 반정을 불러온 장본인이 바로 연암이고 그 책이 바로 열하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읽게 되면, 열하일기 같은 글을 읽게 되면 성인을 그릇되게 여기고 경전에 반대하고 윤리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말로 삿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유혹해서 이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거, 그걸 열하일기에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정조는 이런 문체를 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르게 문체를 쓰게 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쓰게 했거든요. 근데 연암은 사실 끝까지 반성문을 안 썼습니다. 이 문체 반정에 사실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피했던 거예요.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은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배 권력과 지배 담론에 사실은 대한 어떤 습득이나 재생산을 계속하는 게 그때 당시 사회가 승인하는 글쓰기잖아요. 그 승인하는 글쓰기를 이때는 고문이라고 했는데, 이 고문은 내 신체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답습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거로부터 벗어났다는 건 내 신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상도 바꿔가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엔 그 성리학에 맞춘 우리 그 욕망을 따라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균열을 내는 것. 열하일기는 딱 그런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불변한 진리 법칙 이런 거로부터 멀어지는. 사실 연암이 반성리학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리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이치를 청나라에 가서 다르게 보고 온 데서 무언가 이제 성인의 어떤 진리가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인의 말씀하고 좀 멀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 멀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습속을 바꾸게 되는, 우리의 통념을 깨트리게 되는 그 계기를 만드는 게 바로 열하일기였다는 거죠. 자, 그 핵심 배우에 있었던 이 박지원의 책,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개성을 가진 이 책은 분명히 이걸 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여행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어떤 삶의 방향도 분명히 다를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정조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잖아요, 여러분. 자, 이 문제작은 이렇게 그 세상을 뒤흔들었다는 거죠. 근데 뭐 문제작이어서 열하일기를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스스로 열하일기를 읽으면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5달 동안 자기가 발길이 닿았던 그 현장을 그 순간의 메모, 기억에 의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 써올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노트북, 캠코더, 막 그 사진기 다 있잖아요. 동영상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찍어오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 묘사하는 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사람들을 쓰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쓴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연암은 여러분 정말 무슨 현미경으로 본 것처럼, 그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보고 사실은 만지고 말하고 들은 걸 고스란히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그 열하일기가 널리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 생각해갖고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몇몇 사람과 함께 번역본을 냈습니다. 그때 그 번역본의 제목이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예요. 저희 번역한 사람들은 단연코 이 열하일기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임에 틀림없다라고 다 동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쓰기는 너무 어려운, 그리고 호기심 반짝하는, 진짜 호기심으로 막 충만한 그 연암이 그 어떤 것도 구석구석 정말 안 보고 안 기록한 게 없다는 거. 이제 그런 점만으로도 열하일기는 꼭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연암은 사실 북벌이라고 하는 그 이념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청나라로 가면서 마주하면서 청나라는 우리가 그냥 북벌로 되는 나라는 아니겠구나. 사실 박제가가 북학을 얘기했을 때 박지원은 보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동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눈부신 문명의 나라라면 그 나라를 배워야만 우리는 청나라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연암은 박제가가 무조건 이렇게 청나라를 쫓아야 돼. 선진 문명이야. 선진 문명을 따라가려면 중국어도 제1의 공용어로 해야 되고 모든 그 지식인은 중국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비들은. 박제가는 좀 급진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그 모든 것을 다 배워서 그걸 다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연암은 좀 이런 태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저는 그게 사이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암이 압록강을 건너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길을 아는가? 뭐 사람들이 뜬금없죠. 강을 건너면서 길을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길은 한자로 우리가 길도자죠, 여러분. 길도, 방향, 길, 원칙, 법칙, 뭐 이런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 법칙이기도 하겠죠. 삶의 법칙. 자, 길이란 어려운 게 아니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뜬금없이. 저 강 언덕에 있네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 언덕이라는 게 뭘까요? 이 언덕은 이 강하고 마주치는 접점에 있는 그 경계를 만드는 곳이 이 언덕이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언덕이 아니면 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과 언덕이 만나는 그 사이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그냥 중간지대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물과 언덕이라고 하는 이 땅이 마주치는 그 접점은 제3의 지대예요. 마주쳐서 물도 아니고 언덕도 아닌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물이라는 정체성도 버리고 언덕이라는 정체성도 뛰어넘어서 새롭게 생성되는 지대.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사이예요. 이게 저는
사이의 철학인데 거기서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란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이에 있는 것이지. 이 사이에서 인간의 윤리와 만물의 법칙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물은 물의 법칙이 있었겠죠. 언덕은 언덕의 법칙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마주치는 사이에서는 물의 법칙도 아니고 언덕의 법칙도 아닌 제3의 그 삶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것. 이건 크게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 조선의 선비는 조선을 벗어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국, 청나라. 자, 이 조선의 선비가 지금 청나라로 떠나요. 조선과 청나라가 딱 마주치는 거죠. 그 마주치는 접점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연암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주치는 접점에서 조선도 아니고 청나라도 아닌, 조선의 정체성도 아니고 청나라의 정체성도 아닌 제3의 만물의 법칙과 윤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암의 대표적인 사이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중국과 만나면서 청나라와 만나면서 그 사이에서 사실은 그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는 평등함을 가지고 진짜 전혀 새로운 제3의 길. 난 이걸 찾아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다짐, 이런 것들을 도광록 그 앞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연암은 끊임없이 길을 가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중국이 만나는 그 접점. 나와 새로운 것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나도 아니고 새로운 그 어떤 것도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를. 자, 연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연암은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겠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자유인.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없었어요. 특별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보면서 마주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롭게 사유하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까지 시야가 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없어야 뭔가 세세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의도를 전제하면 그 세세함을 우리가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암의 사실 저는 문명론 중에 가장 진짜 탁월한, 이건 북벌도 북학도 뛰어넘는 문명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학도 아니고 북학도 아닌, 북벌도 아니고 북학도 아닌 그 제3의 그 문명론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일신수필이라고 하는 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연암이 이렇게 물어요. 중국 제1장관은 무엇인가? 중국을 그때는 천하라고 했으니 천하의 제1장관은 무엇인가? 뭐 뛰어난 선비, 뭐 중급되는 선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청나라에는 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혹은 그냥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청나라의 성곽들을 얘기하겠죠. 뭐 자금성이 최고예요. 뭐가 최고예요? 얘기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상사였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국은 오랑캐 나라, 변발을 한 나라. 이 그 청나라 만주족의 상징은 변발이잖아요. 이게 야만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한나라 그 선비들도 어떻게 됐어요? 청나라로 넘어가면서 다 변발을 하게 됐잖아요. 자, 한나라의 그 변절한 선비들도 변발을 하고, 이렇게 누린내 나는 나라에서 우리가 볼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도 볼 것이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쨌든 몽둥이를 들고 가서 이 청나라를 두들겨 패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상사나 중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연암이 약간 풍자적으로 자신을 하사라고 표현해요. 나 하사는 중국 제1장관은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참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이거 자체가 파격이죠, 여러분. 중국 최고의 문명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 북벌 혹은 북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분법적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이런 이분법을 뛰어넘는 혹은 일반의 통념이나 이 편견을 통째로 뒤엎는 발상이에요, 여러분. 자, 문명이라는 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의 총체잖아요. 그러면 생활과 문화의 총체를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자,
똥, 쓰레기 이런 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물건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낮은 거잖아요. 사실 가장 낮고 가장 하찮은 것, 가장 시시한 것, 거기서 중국 문명의 최고를 보는 이발상. 이것이 진짜로 연암의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기와조각은 우리가 그 쓸모가 없다고 버리는 물건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똥덩어리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우리는 똥을 옛날엔 거름으로 썼잖아요. 그죠? 근데 거름은 밭에 주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그 양식에 거름이 되게 하는 거라서 참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똥을 굉장히 더럽게 취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두엄더미는 어땠어요, 여러분? 저쪽 한 구석에 좀 방치되어 있듯이 이렇게 그 똥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똥들이. 근데 중국을 가서 연암이 깜짝 놀란 건 뭐 그 벽돌도 놀랍고 여러분 우물 생김도 놀랍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연암에게 무엇보다 놀란 거는 깨진 기와 조각을 그거를 관리하는 혹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자, 일반 그 가난한 서민의 집도 우리가 그 마당을 보면 진흙장이잖아요, 예전에. 그 진흙창을 걸으려면 비 올 때 어때요, 여러분? 막 발이 푹푹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서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아 조각이나 그 자갈더미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주워다가 고기 이렇게 다리처럼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발도 안 적시면서 모양도 되게 예쁘게 나요. 우리가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쓰는 거죠. 그리고 똥덩어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말똥을 주로 거름으로 쓰는데요. 오각형, 뭐 육각형, 동그라미, 네모, 삼각형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탑처럼 쌓았어요. 이건 이 똥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보고 연암이 감탄했던 겁니다. 자, 연암은 자, 중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혹은 우리가 중국을 만나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이 기와조각과 똥을 처리하는 그 사람들의 그 태도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 천하에 정비된 제도는 아주 천근하고 미세한 것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거.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선의 갈 길은 단순히 청나라의 그 화려한 문물 제도를 모방하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문명의 핵심은 산천의 풍광, 화려한 유적, 행정 시스템 이런 거에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일반 가난한 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어떠한가 여기에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문명의 신급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문명을 평가하는 그 급수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일반 서민들의 삶의 모습에 있다. 사실은 일상을 구성하는 그 모습 혹은 습속 이런 것이 진정 문명의 좌표겠죠, 여러분. 자잘하지만 일용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규정하잖아요. 뭐 겐지스강의 모래 아래 여러분 시방세계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면 이 가난한 서민들은 자기 생활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록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지만 뭐 보통 서민들이라면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겠죠. 뭐 심지어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자기의 생활을 놓치지 않는 태도. 기아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고 똥덩어리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이게 문명국의 좌표예요, 여러분. 이게 문명국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이 문명국인가. 우리 집이 비난해도 여러분 그 집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거기서 왜 즐거움을 갖고 사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존경심이 일잖아요.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박제가는 가난한 조선을 얘기했지만 비난한 조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뭔가요? 이런 태도예요. 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이 마음. 거기에 붙이는 어떤 정성. 이것이 우리 습속의 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연암은 그 중국을 가면서 점차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연암은 사실은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이 중국을 바라보면서 아까 편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또 하나 없었던 건 권위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연암은 그 과거 시험을 포기할 때부터 권위를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권위도 어떤 성역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연암은 열하일기를 쓰면서 추구했던 게 뭐냐면요. 나도 너무나 웃고 싶고 사람들도 너무나 웃기고 싶은 마음. 이런 사람들은 권위가 없잖아요. 권력에 휩쓸려서 권위를 부리거나 어떤 성역을 경계를 딱 짓지 않죠. 그래서 이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마두들, 여러분 하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거지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이건 조선 사람뿐만 아니에요. 중국 길에서 마주치는 장사치, 여인네, 그냥 길 가는 꼬마 아이들,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이 연암의 눈에 포착이 돼서 마치 주인공처럼 이 열하일기에는 기록이 돼요. 그런데 너무나 웃기게 기록이 되는 거죠. 연암 자신도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져요. 우리가 이 웃음을 유발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열하일기 구석구석에서 연암은 힘을 쭉 뺐어요. 그래서 조금의 엄숙주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사대부 혹은 조선시대 선비 그러면 신념에 살고 체면에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점잖음을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 근데 실제에도 모든 선비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연암의 열하일기에서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연암은 진짜 글에서도 삶에서도 힘을 주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타자를 보는 시선도 자신을 보는 시선도 매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할 수 있었어요. 신분, 나이, 종족을 가리지 않고 사실 몽고족을 만나거나 여러분 그 티벳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진짜 순수한 그 호기심 어린 어린아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 심지어 타인의 고루한 편향을 사실은 바라볼 때도 굉장히 그거에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그리고 그런 고루한 편향은 나 자신도 갖고 있는 거라서 연암은 자기 자신의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런 것까지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열하일기에는 유머와 웃음이 너무나 넘쳐요, 여러분. 그래서 막 폭포수처럼 웃음이 막 튀어나오기를 연암은 그걸 바라면서 이 열하일기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 그리고 이 명랑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향해서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들과 함께 호흡했던 그것이 저는 그 연암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의 혁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열하일기에서는 희노애락 애호욕의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활짝 열어놨어요, 여러분. 슬플 때는 크게 슬퍼하고 진짜 울고 싶을 때는 크게 울고 기쁠 때는 너무나 기쁘고 웃을 때는 너무나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이건 당시의 어떤 사대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종의 감시관 그리고 감각의 혁명,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는 책이 바로 열하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진사랑 펼치면서 벽돌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연암이. 벽돌이 하나는 약하지만 이 벽돌을 우리가 그 시멘트, 석회로 붙이잖아요. 그럼 너무나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벽돌 예찬론을 막 펼쳐요, 말해서. 그럴 때 그 연암의 그 동행자 정진사는 또 꼬박꼬박 좁니다. 그래서 연암이 화가 나서 툭 쳐요. 어떻게 어르신이 말씀하는데 그렇게 졸 수 있는가. 그랬더니 연암이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농담을 툭 던지면서 서로 웃음을 막 터뜨리는 게 있거든요. 이런 장면처럼 연암은 언제 어디서나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 웃음을 자아내는 그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연암의 사유와 글쓰기는 하나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진짜 종횡무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단순하고 단조롭게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진지하면서도 너무나 경쾌해요.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너무나 운용의 미를 발휘를 했어요. 이 양단을 막 넘나들었어요. 그래서 자유롭되 방만하지 않고 또 절도를 지키되 각각하거나 막히지 않은 채 너무나 넓고 깊고 발랄하고 생생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을 글로 보여준 책, 그것이 저는 열화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열화일기를 꼭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열화일기에 진짜 100분의 1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 열화일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연함의 그 유머, 그 다음에 그 연함의 장난기, 이런 것도 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요. 시간이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직접 열화일기를 읽어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